은 식민 사역을 고발한다라고 이제 세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역사교육은 뭐쭉 가져왔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내가 교육 잘못 받았구나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면은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도 느닷없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야사를 한번 국회사업으로 연구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가야사 전공자들 그리고 고대사 전공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자기나 연구하라고 나라에서 돈 주겠다는데 반대하고 나와요. 이비비 봉사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소위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다는 또는 가르친다는 분들과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역사와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야사를 통해서 그 동서양의 화합 이렇게 이제 좋은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 만약에 그 과거 같은 역사학계 그 진영 프레임 속에서 진행됐으면 이게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는 이분들이 선뜻 좋다 바뀌시면 하겠다라고 나서기보다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가야사를 한다고 그랬지만 내막적으로는 전부 다 임나사를 한 거예요. 임날본부사.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임날본부는 한반도 남부에 가야를 점령하고 그곳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200년 동안 정복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도 이제 저를 고소해가지고 재판받게 한 김영우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그 임나가 군사정복 기관은 아니고 외교기관이다 또는 교역기관이다 기타 등등의 명목으로 하여간 한반도 남부에 임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기자신들이 막강한 카르텔 대한민국 해방 72년 동안에 다른 분야 친일 카르텔은 많이 회복되거나 어느 정도는 무너졌어요. 전혀 안 무너진 그러니까 그야말로 1945년 그 8월 15일 그 상태를 그대로 있는 분야가 역사계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놀랍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죠? 조동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 지명되니까 느닷없이 사이비 역사학이다, 유사 역사학에 경도됐다 하면 장관되면 안 된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언론 보도, 이게 다 이제 카르텔 식민사관과 이 총독부 사관과 한몸이 된 카르텔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카르텔 언론은 뭐냐면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이 4개 신문은 완전 카르텔이고 나머지 신문들은 그 안에 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 사회에 실제 숨겨진 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선만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한겨레, 경향까지 나서가지고 이 식민사역을 적극 옹호하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실 확고한 한쪽의 진영론이라면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항의를 하는 척 하면은 바뀌어봤는데 진짜 항의를 하자라고 나오면 사방에서 죽이자고 던져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이제 깊은 그 비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그 동북아 역사 지도를 사이비 역사학이다, 유사 역사학이다 비난은 하는데 조동환 의원이 거기 경도됐다라고 비난만 하지 사이비 역사학이 뭐고 유사 역사학이 뭔지는 설명 안 해요. 쟤 나쁜 놈이다라고만 설명하지 왜 나쁘냐 구체적인 팩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자료를 막 뿌리니까 이제 속으로 들었죠. 너희들이 말하는 사이비 유사 역사학이 뭐냐라고 하고
거꾸로 이제 그 논리를 실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리를 펼치니까 이제는 여기 이제 지금은 속으로 들었다가 엊그제 한겨레 20일에서 또 뭐 단군하고 백두산 갖다 놓고 사이비 역사에 뭐 역습해가지고 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이런 사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 프랑스로 치면은 아직까지도 나치 역사관 추종하는 사람들이 학계를 100%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도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일부는 반대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지필되는 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카드 저 카드 가면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이 카드 저 카드 쓰는 건데 국정교과서가 막상 이제 발표되니까 그 참석한 사람들 배우에서 뭐 한 사람들 별로 비난 여론 없잖아요. 그렇게 국정교과서 반대한 그 여론에 의하면 난리 났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식민사학이란 것하고 그 언론 카르텔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해요.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먼저 식민사학이 뭔가를 말씀드리면 식민사학은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시작하죠. 일제강점기의 전쟁은 크게 봐서 두 전쟁입니다. 하나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영토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역사전쟁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보니까 영토는 군사적으로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보니까 이 코리안들 머릿속 역사관이 일본은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보면 한 수 아래로 보잖아요. 그 영토로 보나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그래서 인구로 보나 영토로 보나 뭐 국민소득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이 코리안들은 일본은 한 수 아래로 봐요. 지금도 이런데 그 100여 년 전에는 훨씬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뿌리 뽑아 놓지 않으면은 이 역사관을 거꾸로 바꿔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 가보면 일본 뭐 가끔 갑니다만 일본 보통 사람들 아주 착하고 좋아요. 아주 친절하고 그것이 일본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일본은 또 우리와 다른 거 하나 뭐냐면 아주 시민들이 정부 말을 잘 들어요. 위에서 정권 잡으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누가 정권을 잡는가를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가 보통 일본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서부와 동부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일본이 그 임진왜란 때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나가보면 있는 그 흉내문, 남대문이 이제 국보 1호잖아요. 왜 국보 1호가 됐냐면 가토 기요마사가 금문을 통해서 함양 조성 점령했다고 1930년에 국보 1호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동안 그런 사실을 몰랐냐. 안남해도 안 바꾸는 그 카르텔이 있어요. 이게 보통 카르텔이 아니라는 건 요번에 도동아니원 공격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좌우 신문 구분 없이 공격하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막강한 카르텔인가를 느끼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 와중, 그 정유재란 와중에 그 조조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니까 그 부하들이 도요토미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그 풍신이잖아요. 풍자가 이제 발음으로 하면은 도요인데 그래서 풍자에다가 이 나라 이 풍신인데 여기에다 이제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이 풍국신사를 여기저기에 써놓습니다. 도요쿠니 신사. 그런데 임진왜란 패전 이후에 일본이 쫓겨가가지고
그 소위 세키카라 전투에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파병됐던 군사들은 도요토미 군사들은 다 서부 지역 군사들이에요 일본에. 근데 동부 지역 군사들인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방의 군사들은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쫓겨간 다음에 양쪽에 이제 결전을 벌여서 이제 세키카라 전투에서 그 덕천 쪽에 도쿠가와 쪽에 그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도쿠가 막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걸 갖다가 도요토미 신사는 뭐냐면 그 도요토미를 신으로 모시는 신자예요. 도요토미 신을. 근데 이거를 다 그 폐지시켰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과포장됐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좋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만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 이 서부 쪽 사람들, 특히 이제 사츠마하고 조수본 이쪽 사람들이 다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하급무사가 됐어요. 이 하급무사들이 당시 뭐 영국군이 밀려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서세동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낭양이를 불러일으키면서 허수아비에 가까운 메이지를 등에 업고 쿠데타 일으키는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주도하기엔 기분이 너무 낮습니다. 아주 몰락해서 완전 수백 년 동안 몰락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계 주도하겠다라고 나올 수 없으니까 허수아비에 가까운 일왕은 사실은 말하자면 국가 제사장이라고 보면 적당하지 어떻게 실제 정치에 나와서 뭐 정치하고 하는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쪽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이쪽 사람들이 일왕 메이지를 도요토미 신사, 폐허가 된 도요토미 신사에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이때 뭐라 그러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파, 이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묻혀있다. 그러면서 이 도요토미 형 꿈을 다시 이룩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조선 정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머리 구조가 좀 달라요. 일본 우리 구급파들은. 우리는 누가 저 일본 임진왜란 때 우리 팀 나갔으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임진왜란 때 자기네가 패배한 거를 자기네 실패한 거로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일본 구급파 저 사람들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호사카 유지 교수라는 분이 일본 고급화 자금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돈을 받고 친일 발언하는 사람 많이 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예전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일본 고급화 자금이 국내에 많이 뿌려져 있다. 특히 일본 고급화들이 자금 줄 때 의학 연구하라고 주겠어요? 자동차 연구하라고 주겠어요? 뭐 하라고 주겠어요? 대부분 인문사역에 뿌려지는 거죠? 한 10여 년 전에 한 300억 정도가 뿌려진 거는 그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뿌려진 게 잠시 무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메이지 소위 유신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패했던 조선 정벌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력만 가지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론을 세운 게 뭐냐면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가 임나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다시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위대한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론들을 세우는 겁니다. 가야사 느닷없이 뜨니까 한국에서 가야사 최고 전문가라는 홍익대 김태식 교수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야는 임나는 가야의 별칭이다. 가야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다 웃기는 이야기들이에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하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하고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하고는 모든 게 다 달라요. 먼저 생긴 시기도 다르고 망한 시기도 다르고 임나는 일본에 있던 거고 가야는 한반도에 있던 거고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같은 거라고 해놓고 말장난은 이리저리 이게 뭐 군사정복 했던 거네 때론 뭐 외교기관이네 때론 교육기관이네 기간은 200년이네 뭐 50년이네 뭐 몇 년이네 해가면서 말장난 쳤는데 핵심은 뭐냐면 전부 다
가야는 임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저희가 일제식민사관 중에 핵심인 한사군 한반도서, 그러니까 낙랑군 평양사라고 싸우는 와중에 이게 임날본부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하는 와중에 1심에서 제가 지고 나서 저하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안춘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다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은 가야 토기를 연구한 가야 고고학자예요. 이분도 모르고 있다가 제 1심 선고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하시더니 이제 선생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니까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거 비판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된 사람 아니냐 가야가 왜 임나냐고. 근데 선생님 그 논리가 지금 상당히 퍼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한 지 10년 훨씬 지나셨기 때문에 안 보다가 그러고 나서 한두 달쯤 있다 다시 전화 오셔갖고 뭐냐면 이 소장 이거 나라 망할 것 같아.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임날본부 주장하는 애들 이거 대폭로라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45년 8월 14일 상태의 총독부 구조와 이론이 그대로 오는 데는 여기에요. 그런데 일제식민사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제강점기는 하나는 영토를 두고 싸웠고 하나는 역사관을 두고 싸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이 역사학자입니다. 또 먼저 2대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암 박은수 선생 이분이야말로 뭐 한국 독립운동 기열사 쓰시고 한 역사학자죠. 그 다음에 이분이 박은수 선생이 2대 대통령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1초대 대통령 이승만 양반이 이제 독립운동에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란 일으키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암 선생이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면 또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꿉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초대 국무령에 석주 이상용 선생을 모셔오시는데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은 경상도 이제 안동 출신의 고성이 뛴 명가죠. 이분 집안이 또 상당히 옛날부터 역사학자 집안인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선조 중에 국민왕 때 문화시중한 행촌 이암 선생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당고기 중에 단군세기를 썼다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한당고기 자체가 1979년의 모습을 드러냈고 서문에 의하면 1911년에 패탄했다라고 묶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거기에 담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사실로 그냥 역사적 사료 비판 없이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를 편찬했는지는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석주 이상용 선생 집안이 역사학하고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집안인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망명일기를 씁니다. 1911년 초에 안동에서 축풍령까지 걸어와가지고 축풍령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오면서 망명일기를 쓰는데 그 망명일기를 보면 기막힌 대목들이 많아요. 특히 뭐냐면 일제식민사관이 주로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들 다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죠.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고대사는 왜 이게 민감하냐면 남의 나라 역사를 자꾸 건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영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영토 욕심 없이 왜 자기 비싼 밥 먹고 남의 나라 역사가 이런 애처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고대사는 항상 최첨단의 영토사고 현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예요. 총독부에서 만든 고대사가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역사는 원래
한국사는 그 역사 무대를 보면은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한국사는 원래 이 무대가 이 만주일 때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 포함하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대륙을 자르고 해양을 잘라가지고 반도사를 편찬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직후에 뭘 만드냐면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름에 다 들어가 있죠.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란 말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선조들의 문적을 봤다면 좀 본 사람인데, 저는 우리 선조들 문적 중에서 반도란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도가 뭡니까? 반은 섬이라는 거잖아요. 반은 섬.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반은 섬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도란 말, 조선반도란 말 자체를 다 일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대륙 잃어버리고 해양 잃어버리고 요 갇힌 걸 지형적으로 설명할 다른 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도 하도 뭐 익숙해져가지고 한반도란 말을 사용하긴 사용합니다만, 이건 다 일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반도 안에 가다 놓고, 그 반도 중에서도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부 여기에는 임나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 역사는 북쪽은 한사군이라는 중국 식민지, 남쪽은 임나일본부라는 일본 식민지로 너희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지금 식민지가 된 건 너희 역사의 귀결이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아까 석주이상록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하시는 석주이상록 선생이 망명일기로 쓰시는데, 1911년도에 쓰시는데, 그때 이미 뭐냐면 한사군은 압록강을 넘지 못했다라고 써놔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이 마치 이걸 주장할 거를 미리 안 것처럼 이 양반이 이분이 써놓는 게예요. 정부에서 그런 거를 볼 때 지식인의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것이 저런 것인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분이라고 어떻게 1911년도 초에 1월부터 망명하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이런 식민사관을 전파하리라는 것을 갖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미리 이분의 독립운동에 나서야만 하는 자기의 핵심 이 철학이 바로 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이대 대통령 박원순 석주이상록 선생, 그 다음에 단재 신초 선생, 뭐 누구 할 거 없이 이 성재 이시영 선생, 누구 할 거 없이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역사학자였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 이렇게 보면 일본과 중국에서 계속 이제 한국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한국 고대사 계속 공격하잖아요. 휘진핑이 저 만나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중국도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두 나라 세계 지금 넘버 2가 만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국고 47억 원을 들인 동북아 역사 지도. 그 지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싸움이 상당히 이제 거세진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식민사학하고 카르텔 언론들이 조동환 의원 시절에 소위 하버드대 사업이라는 것하고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게 이래가지고 막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 독자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하버드 교수, 그 다음에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유수한 훌륭한 학자들이 하는 거를 정치가가
부당하게 중단시켰구나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버드 사업이 뭔데, 하버드 사업이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대한민국 국고 10억 원을 갖다가 하버드에 갖다 바쳐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하버드에서 나 미국인 대학 교수 이 돈 내에서 한 명 임시 채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학자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영문으로 6권의 영어책을 좀 내시겠습니까? 근데 하버드에서 돈 주면 받지. 근데 그 책에 우리 하버드 이름은 못 써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 갖다 바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마크 바잉턴인가 하는 미국인 한 명을 임시로 채용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소위 예전엔 그냥 강단사 그러다가 저쪽에서 이제 뭐 사이비 역사학이나 유사 역사학이나 막 하니까 누가 이제 인터넷에서 말을 만들었는데 저쪽에 대한 말을 만들었는데 강단이라고 쓰지 말고 이 매국 갱단사학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그 말이 명실이 상부한 말이라 저도 요즘 이제 트위터에 쓰고 있는데요. 뭐냐면 하버드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랏돈 가지고 이제 영문으로 우리 고대사 6권을 편찬해가지고 해외에 대한민국 외교 공간을 통해서 또는 각 대학에 보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내용 그대로예요. 그 1권이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한국 고대사를 외국에 이렇게 영문으로 만들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1권으로 써야 될 게 뭐겠어요? 대부분 우리는 장군조선 고조선이겠죠? 장군조선은 없고 한사군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사군도 일제강점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안 박은식 선생이나 석주향룡 선생이나 그 다음에 위장 정의보 선생 같은 분들은 한사군은 여기 있지 않았고 이 일대에 하북성 이 일대에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총독부에서 만든 학절이 하나고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학절이 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 항모국에서 교육을 관장하니까 이 한사군, 한반도설, 그 중에서 핵심인 낙랑군, 평양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해방된 이후에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의 낙랑군, 하북성설 이걸 학교에서 가르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감정은 들겠지만 역사학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학은 뭐냐면 사실은 뭐냐 이거예요. 낙랑군이 실제 어디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 어디 있었냐가 첫째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사군이라는 것이 서기전 108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설치됐는데 2100년 전에 설치된 저 뒤에 자료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2100년 전에 설치된 한사군의 위치를 한사군의 위치가 조선 총독부 반대로 그 중에 남남구만 말씀드리면 평양 일대에 있었느냐, 하북성에 있었느냐,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독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당시 동경대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 서울대 연고대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다 이 당시 안 살았잖아요. 역사란 건 뭐냐면, 1차 사료가 있고 2차 사료가 있는데 1차 사료는 그 당시에 쓰여진 자료들을 갖다 1차 사료라고 그래요. 그럼 이 낙랑군에 관한 1차 사료는 낙랑군이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시기에 쓰였던 사료들이 기준이 돼야죠. 그 사료들은 한결같이 하북성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요동에 있었다. 고대 요동에 낙랑군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수십 2년 동안 여기라고 우겨왔어요. 우기는 방식이 어떠냐면, 제가 뭐 여러 사료들이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열수라는 강이 나옵니다. 열수라는 강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낙랑군에는 하나의 군단이고, 낙랑군 산하에 이 25개의 이 음란 단위의 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독부 이쪽이나 해방유에 뭐 이병도씨 같은 분들이 이 25개를 여기에다가 빽빽하게 막 점 찍어 놨어요.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25개 중에 하나가 이제 열구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구현은 뭐냐면, 열구라는 강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열구, 입구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구의 위치를 찾으면 어디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열구의 위치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얼마 전까지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열두는 대동강이다. 이러고 주장해서 대동강이라고. 그런데 열두에 대해서는 중국 기록에도 딱 한 번 나와요. 산해경에 한 번 나오는 걸 갖다가 후한서 군국지라는 곳에서 그대로 옮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은 수명이다. 그러니까 열은 강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요동. 요동에 있다. 열두는 요동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열두가 요동에 있으면 그 입구에 있는 열구현도 요동에 있고, 그 열구현이 요동에 있으니까 낙랑군도 요동에 있죠. 그런데 그 조선 총독부의 이만희 시루가 열두는 대동강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이병도씨가 열두는 대동강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인문사학자들 열두가 대동강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학문이라는 거, 역사학이라는 거는 사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공부를 이게 독립운동가들 말이 맞겠지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중국 자료에 아니야, 여기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맞는 거죠.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제가 우리 35년 동안 지배한 건 사실이듯이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총독부에 소속된 일본인들이 뭐라고 해왔냐면, 그 사실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한서 지리지를 제가 다 봤어요. 한서 지리지는 한반도에 관한 내용이 한 글자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그러면 아까도 어떤 이제 학생이 그러는 게 이제 자기네 대학 교수들이 이제 막 이제 제가 하나 이걸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면 제 책을 봤을 거니까. 그래서 아니 교수님, 그러면 낙랑군이 지금의 하북동 일대에 있다는 중국 사료들이 많다는데 그거는 뭡니까 하면은 그건 답변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이러니까 한국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바닥인 거예요. 모든 중국 사료들은 낙랑군에 대해서 다들 하북동 일대에 있다, 고대 요동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역사학이나 유사 역사학이나 막 공격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인터뷰할 때 보면 우리 토론은 안 합니다. 항상 그걸 깔아놓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토론한 적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북아 역사 지도도 왜 이게 드러났냐면, 제가 그 지도란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물론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런데 지도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제 몇 사람 정도 제가 이름 알고 있었는데, 또 대한민국에 대단히 새로운 지도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8년 동안에 뭐 한 50억, 제가 그 당시 듣기로 50억이었는데 이제 47억이라고 하니까 이제 47억 들여서 만들었고, 그것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30억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도 공개하라 그럴 때 공개를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30억 연장 신청을 하니까 국회에 동부가 역사 왜곡 특위에서 그러면 국회 예산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도를 지금까지 만든 지도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저보고 그 지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지도를 받고 나서 간단하게 정리해 줬어요. 1. 이 지도가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나가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우려가 됩니다. 1. 북한 강역을 전부 다 한사군 기준으로 해갖고 중국에 다 넘겨줬는데 이 경우에 중국에서 북한이 흔들릴 때 북한을 차지하고 원래 우리 땅이었다. 한국에서 만든 지도, 정부에서 만든 지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일본인들이 만든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신라당 그려놓고 백제당 그려놓고 가야당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도도 일관되게 안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저쪽 지도 책임자고 저를 불러다가 진술회를 한 거예요. 그 진술회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그 전날에 그 다음날 8시인가가 아침에 일찍 왔는데 그 전날 저보고 그 발표자를 미리 달라는 게 그래서 내가 발표자로 미리 주면은 유출될 거 아니냐 하니까 유출 안 되게 신경 쓰겠다 그래서 그 전날 그 8시경에 그 넘겨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료는 저쪽에 다 넘어가가지고 제가 발표할 거에 대한 반박 자료로 밤새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상일 의원이란 분이 아니 지금 이제 말이 되냐고 저보고 저쪽 발표 자료 봤냐는 못 봤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양쪽 진술하는 자리인데 왜 내 자료는 저쪽에 다 넘어가 갖고 처음부터 보고 오고 그럼 이게 공정하게 진행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냥 진행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걸로 공방하다 시간 흘러가면은 그냥 뭐 공방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한테 상당히 말하자면 형식으로 따지면 불리하게 진행된 진술회인데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워낙 지도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지도 발표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곤혹을 치렀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 카르텔 언론들이 마치 국회의원들이 학자들의 순수한 사업에 개입해가지고 막 좌절시킨 것처럼 이 좌원론이 몰아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다가 지금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카르텔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가장 1945년 8월 14일 그 카르텔이 그냥 그 일본이 영원히 승리한다고 믿었던 그 카르텔이 그대로 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자료가 중국의 수많은 자료가 남남구는 합성에 있다고 말하는데 왜 너희는 자꾸 평양이라 그래?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 사건이 있기 조금 전에 그 2012년에 중국에서 이 상원에다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면 중국과 조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변경에 관하여 이런 자료를 느닷없이 미 상원에 제출했어요. 중국에서 왜 자기네가 연구하면 됐지 미국 상원에다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 변경에 관하여 이런 자료 왜 제출하겠어요? 그 자료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한사군 비롯한 이런 거 가지고 북한 강역 대부분이 중국의 역사 영토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중국에서 보낸 자료를 그대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반박하라고. 그랬더니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동북아 재단에 넘겼는데 당시 동북아 재단 이사장하고 저하고 그 지도 가지고 논쟁했던 그 연구 그 지도 제작 책임자하고
그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하고 대한민국 비슷한 세금 가지고 워싱턴 날라가서 대부분 맞아요. 그러고 주고 왔어요. 대종강 연안, 황해도 대종강 연안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북부까지는 전부 다 중국 땅 맞아요. 그런 자료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문서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중국이 여차하면은 북한을 차지하고 동국 사성 중에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문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왜 느닷없이 북한과의 국경 변경에 관하여 라고 해가지고 북한 지역이 다 자기네 땅이었다라는 그런 걸 미상원에 왜 내겠어요? 발표한 거 보고 그 답변하고 갖고 온 거 보고 기막히지 않겠어요? 이게 나라냐 하는 게 작년 촛불 이때 나왔지만 저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몇 년 전부터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 얘기해도 한국 언론도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국 역사 어디까지 왔다고 소문해서 만약에 누가 NLL을 갖다가 북한 거라고 했다라고 쳐보자.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냐. 바로 그날부터 모든 언론 난리치고 국정원, 검찰, 경찰 뭐 다 나서가지고 주기자고 난리 쳤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나라 반을 통째로 넘기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근데 논리는 다 깨졌습니다. 어거지밖에 안 남았어요. 어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밀리다 보니까 뭐냐면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학이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갖다 매도하는 용어로 쓰는데 그 유사란 말이 어디가 나온지 아세요? 이 사람들 논리는 간단해요. 그냥 총독부에서 어떻게 했나 이거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거기. 유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대종교, 천도교, 그 다음에 미륵불교 뭐 이런 민족 종교들, 그러니까 항일 성향이 강한 민족 종교들을 갖다가 유사 종교로 묶어가지고 탄압한 딱 그 용어 지금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 역사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사 역사, 사이비 역사 해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료적 배직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받아 쓰는 언론은 기본 팩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에 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위터, 이게 페이스북 한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돼. 저는 여러 언론에 기념칼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페이스북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이 사이비 유사란 말까지 나오니까, 봐라, 이것도 지금 해갖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조선총독부 기레기를 해가지고, 이거 완전 총독부 기관지예요. 그럼 니네가 사이비 유사, 역사학이라는 것이 1차 사료 가지고 자기 견해를 펼치는 건데, 남남군 평양설 1차 사료 갖고 와가 빵개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만 있어도 저쪽 이깁니다. 우리가 10개 있고 쟤네 한 개 있으면 쟤네가 이겨요. 저건 빵개예요. 이쪽은 계속 사료 나와요. 그런데도 저쪽에서 사이비 유사 이름 붙여갖고 공격하니까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그냥 몰아가지고 공격하다가 저희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 근거대가 누가 사이비고 누가 유사 역사학자인지 하니까 지금 이제 약간 저쪽에서 주춤하고 있다가 한겨레 21이 갑자기 무슨 약 먹었는지 갑자기 단군 그려놓고 백두산 그려놓고 사이비 역사학에 역습해가지고 표지 나왔다가 엄청 반발을 샀고 거기에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갔다가 뭐 국뽕 삼각이 안 되는라고 했다가 얼마 전 작년인가요? 박근혜한테 건국전 관련해 갖고 면전에서 직접 다툰 김영관 지사 있잖아요. 전 광복군 동주회장. 그분까지 서명해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 진영이 이 싸움이 안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영론으로 가면 정권 바뀌고 가면 조금 가는데 오히려
오히려 가장 쌍두 들고 나서서 싸워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등에다 칼 꽂고 막 하는 게 바로 이 진영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카르텔이 강구해서 그래요.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들은 죽거나 납북됐거나 해서 사라졌고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에 근무했던 사람들만 딱 남아가지고 이 학계를 100% 장악한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이제 7.1인명 이거를 이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3천 몇백 명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하길래 딴 쪽은 뭐 다 그런데 역사학계 분야만 한번 내가 문제 제기해보자. 거기에 역사학자 중에 이능화 씨는 들어갔고 이병도 신석구 씨는 빠졌던데 왜 이능화 씨는 들어가고 이병도 신석구 씨는 왜 빠졌냐. 이능화 그러니까 기준이 조선사편수에서 근무했다는 게 그럼 조선사편수에 근무한 사람들 다 넣던지 아니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넣으려면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능화 씨는 일제강점기에도 어떤 책들을 썼냐면 조선 여속고, 여성들에 관한 거, 조선 무속고, 그 무속에 관한 거, 조선 뭐 기생 뭐 이쪽에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글을 쓴 요즘 관점으로 하면은 좀 진보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능화 씨는 해방 이후에 대학에 안 있었다 그래서 보호하는 학자들이 없어서 들어가고 이병도는 서울대 출신들이 보호하니까 빠지고 신석훈은 고대 출신들이 보호하니까 빠지고 이능화는 대학에 안 있었으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이 자기가 그런 내막은 몰랐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 역사학자 역사학 하면서 역사학 자기 분야는 항상 빼놔요. 이병도를 기르는 2개 학부장이 있어요. 그 2개 학부장은 뭐 수상자 명단 보면 여러분 의외의 인물도 많이 나옵니다. 이 구조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제 임나일본부 설인데요.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그것이 가야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이제 얘기의 핵심 뭐냐면 이제 그 임나일본부 항상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그래요. 총론으로는 항상 신인사학을 비판하는 척합니다. 그 총론만 보면은 다 극복됐어요. 근데 강론 들어가면 100% 똑같아요. 총론으로 항상 비판하고 강론 추종. 그래서 총론 비판, 강론 추종. 이게 이제 한국 역사학자들 상당수가 이제 따르는 그 패턴인데요. 임나일본부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임나일본부설 다 극복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또 찾아보면 임나, 가야 이렇게 쳐봐요. 가야는 임나의 별칭이다. 그 핵심이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이 한반도 남부에 가야를 갖다가 임나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그 핵심인데 그런데 이 가야가 임나라는 근거는 양쪽 사료로 보면은 그러니까 삼국사기 신국유사에 나와 있는 가야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가 같은 나라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서기에는 임나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가라 임나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를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볼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앞뒤 안 맞는 게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 서기에는 백제에서 개나 닭이 울면은 신라에서 그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백제에 닭이 울면은, 백제에서 닭이나 개가 울면은 신라에서 어느 집 닭이나 개가 우는지 알 수 있겠어요? 전라도 충청도에 닭이 울면은 저 경상도에서 저 어느 집 닭이 울었나 알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라는 것이 상당히 좁은 범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63년도에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역사학자가 삼한삼국 분국설이라는 이제 그 유명한 분국설을 내놓는데, 분국설이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가라, 임나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들이다. 그게 100% 맞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 중에 그 임나,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의 위치가 일본 열도에 어디냐, 여기에는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체는, 이 분국설 자체는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열도 내에는 이 코리아계 지명이 아직까지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나라 할 때 당자를 쓰면은 이 당자가 일본 가셔가지고 이게 남아있거나 이 백목이라는 게 남아있으면은 뭐냐면 이 당자는 중국이란 뜻이 아니고 이 당이 발음으로 가라예요, 가라. 그래서 이거는 일본 열도가 당이란 지명이 남아있지만 아, 가야계가 세웠구나라고 보면 되고, 이 백목은 일본 발음으로 시락인데 신라가 또 일본 발음으로 시락이에요. 그래서 이 백목이란 발음이 있으면은 백목이란 발음뿐만 아니라 일본의 형식 중에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신라계 사람이구나, 저 지명은 신라계가 세운 게구나 하는 것이 일본 열도에 지금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 명동을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불렀어요? 김두한 장군아들 혼맛지 뭐 이랬죠? 근데 지금 혼맛지라는 건 그나마 장군아들이 열심히 보고 좀 찾아본 사람이나 알지, 명동 가서 장사하는 분에게, 사는 사람에게 혼맛지가 어딘지 아시면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왜냐면 35년 지배하다 떠났잖아요. 이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이 내려간 사람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쪽의 연구 결과들은 뭐냐면 일본의 이 왕릉에서 그 일본의 그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면 4세기 때는 주로 가야계 것들이 많고 5세기 때는 백제계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에 지금 가보면 거대한 왕릉들이 많습니다. 전방후원분이라고 불리는 앞은 사각형이고요. 이게 보면은 형이고 뒤는 원형이고, 여기에 물을 두른 이 무덤들이, 이런 전방 후원부 무덤이 일본 전역에 15만 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것들도 많은데 이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어느 천왕릉 이름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맞는 게 아니라 메이지 시대 때, 그때 다 갖다 이름 붙인 거예요. 메이지 시대 때 자기네 책을 갖다가 참고도 책을 갖다 놓고, 아, 요 무덤은 어느 천왕에 갖다 맞추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짠 메이지 시대 때 이 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때 다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분국설을 제기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뭐냐면 일본 서기는 모순이 워낙 많습니다. 첫째 뭐냐면 720년에 편찬했는데 720년이면 일본이 이제 망하는 게 백제가 망하는 게 663년이잖아요. 공식적으로 660년이지만 사실은 백강전투, 이 나당연합군하고 이 백강하구에서 싸운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백제가 완전 멸망하는 건데, 이 일본 서기는 백제계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 일본 멸망한 지 한 60여 년 이후에 일본 서기라는 책을 쓰는 건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일본이라는 열도는 백제의 한 제후국이에요. 실제로 자체에 제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에. 그러니까 제후국인데 백제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서기에다가 뭐냐면 자기네가 이제는 자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야마도를 중심으로 역사들을 편찬하는 게 이제 일본 서기고, 일본 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쪽에서 건너가서 처음 시작되는 건 약 3세기 후반에 시작되는데, 이걸 갖다가
서기 전 660년에 시작한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00년을 늘려놨죠. 그런데 역사서 시기를 1000년을 늘려서 쓰려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일기를 갖다가 여러분 앞에 일기를 한 20년 한번 속여갖고 창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태어난 게 예를 들어서 1970년인데 나 1950년에 태어났다라고 가정하고 50년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쉽나? 이게 맞추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무리가 생기고 첫째 연대가 안 맞아 일본석이나. 그래서 그전에는 일본석이의 연대에 맞추는 방법이 아주 기발한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주갑제 이런 건데 주갑제가 뭐냐면 환갑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120년, 60년, 120년, 240년 끌어올려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끌어올려서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의 특정 내용을 갖다가 120년 끌어올렸더니 삼국사기하고 맞춰보니까 그 일본 서기의 초고왕이 세상 떠났다라고 했는데 삼국사기 맞춰보니까 120년 끌어올리니까 그 해에 군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삼국사기 맞춰보니까 일본 서기 위기록은 120년 끌어올렸구나라는 게 주갑제라는 건데 그래서 메이지 이전까지는 일본 학자들도 다들 이 주갑제에 따라서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일본석에 연대를 맞춰왔었어요. 그런데 조선총독부에 이만희시류를 비롯한 시라슈키치니 뭐니 하는 학자들이 일거에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삼국사기는 다 가짜고 일본서기가 진짜다 라고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통하는 걸 보면 이만희시류가 자기도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셨던 최재석 교수님이신데 최재석 교수님이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합니다. 300편 이상의 논문 쓰셨고 30권 이상의 저서를 쓰셨는데 어떻게 됐냐? 이 학계에서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역사학계에서. 최재석이라는 사람은 없는 걸로 치자. 그래서 이 최재석 선생이 살아계실 때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는 거는 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그 공주 무령왕릉이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우연히 발견돼서 보니까 뭐냐면 그 지석에 보니까 뭐 사마왕이라고 나오고 그 삼국사기에도 무령왕의 다른 이름이 사마왕이라고 나오죠. 근데 삼국사기에는 그 560년 5월에 세상 떠났다고 나오는데 그 지석을 보니까 560년 5월 뭐 초8일인가까지 그 삼국사기는 월까지만 쓰고 날짜는 안 쓰지 않습니까? 월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신라 위주로 쓰면서 백제사나 이쪽은 갖다가 좀 빼면 뺐지 없는 걸 갖다가 창작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백제는 군초고왕이 건국했다. 신라는 그보다 훨씬 뒤대인 뭐 놀주왕이 건국했다라고 해가지고 400년, 500년을 뭉텅이 잘라가지고 다 가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교과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국자교과서에 백제 하면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백제의 임금 이름은 처음에는 그 온조를 안 쓰다가 그나마 온조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이름 나오는 게 누굽니까? 고유왕 딱 나오죠? 3세기 후반. 신라는 누가 이름 나와요? 내무랑. 내무랑은 4세기 후반. 내무랑도 건국했다는 게 고유왕도 건국했다는 거고 이거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도 많은데 뭐 시간 짧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도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 아직까지도 뭐 거민정, 국정할 거 없이 다 그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라고 우리가 일본석이 가짜라고 말하듯이 삼국사기 가짜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주장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삼국사기
말하자면 어느 왕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왕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삼국사기 나왔는데 다른 역사서를 보니까 다른 말하고 있다. 두 개 맞춰보자. 교차 검증해보자. 교차 검증해봤더니 삼국사기는 가짜다. 그 해당 사항 가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삼국사기는 가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통용되는 겁니다. 불가사의죠. 김구식이 그러면 신라 삼국사기 자체가 신라 중심주의를 썼다고 비판받는데 김구식이 신라서 500년은 가짜로 썼고 그럼 백대사도 400년 가짜로 썼고 고구려사도 가짜로 썼고 그 김구식이 왜 자기가 역사를 쓰면 수백 년씩 가짜로 왜 쓰냐 이거예요. 그것이 통용되는 게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의 한국 역사학계 불가사의하다 그러면 이병도를 비롯한 누구 몇 사람에게 공개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세상 다 떠났고 살아계실 때 지금 한국학 중앙정보원장 하는 이규동 교수에게 삼국사기 초기로 불신 너 내가 비판한 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해라 라고 하니까 몇 번 하니까 기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학계 원로기 때문에 자기가 반론 안 하겠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이 또 편지 썼어요. 또 글 썼어요. 학계 원로 대접하지 말고 반론하라고. 끝내 안 하고 작년에 최재석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임나 일본 부설까지 깊숙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 있죠? 여기에 이제 가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렇게 볼 건데요. 이게 저하고 이게 제가 이제 이 김현구라는 이분의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했더니 이제 이분이 고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이제 갔던 그 사건인데 이분의 주장은 자기는 임나일본부서를 부인했다라고 하니까 한겨레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썼었어요. 이분의 주장은 자기는 임나일본부서를 자체로 부인했다라고. 근데 자기 책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임나일본부서를 부인했다. 자기 책에 뭐라고 썼는지.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한반도 남부지배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일본 학계의 이른바 남선 경영론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남선 경영론은 남조선 경영론을 줄임말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남조선 경영론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한반도 남부 경영론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는 한국 학계는 일본부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기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일본 학계에서 쓰는 남선 경영론, 남조선 경영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남조선이란 말은 한국에서 안 쓰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 경영론으로 쓰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임나일본부서 부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의 구조 있죠, 구조. 그럼 임나일본부설의 구조는 우리가 5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임나의 위치예요. 임나의 위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남부로 보는 건 다 식민사학입니다. 이 시민사학 아닌 쪽은 전부 다 일본 열도 내려가요. 일본 열도의 어딘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르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또 자기는 시에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시에마스 야스카죠. 이 조선총독부사나 조선사편서에 감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임나일본부설도 처음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는 처음에 지금의 김해 지방이 임나일본부였다라고 했고 요게 쓰다소키치라는 일제 식민사학자들 김해 지역으로 했던 걸 갖다가 이만희 신부가 경상북도 고령으로 끌어올렸어요. 조금. 그래서 경상남도가 경상북도로 확대됐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쫓겨간 다음 하지라는 인물이 일본의 학수권 대학이라고 있어요. 시우노 나나미가 나온 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반항할 거 많습니다. 시오노나나미 부자를 갑부로 만들어준 게 한국 사람들인데 로마인 이야기는 대일본 제국 이야기로 제목 바꿔서 읽으면 똑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오노나나미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서양인도 있었다, 유럽인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방언하라고 했잖아요. 그 학습원 대학 자체가 뭐냐면 일본의 왕족들하고 귀족들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그 시오노나나미가 이 학습원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스에마스가 학습원 대학에 있으면서 1949년에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비로소 임나를 갖다가 이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까지 거치는 대제국으로 그려가지고 제시하는 건데 이때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많은 주의 일본의 학자들은 우리 역사학이 황국사관, 야마토중심사관에 악용됐다라는 반성에서 우리가 이 제국주의 역사학에 잘못 공모했으니까 우리가 반성하자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스에마스는 반성은 무슨 반성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다,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1949년에 임나흥망사에서 이 전라도 일대까지 임나를 확장시켰는데요. 확장시켰는데 한번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 기안구시하고 이마니시하고 스에마시의 위치 비정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스에마시 야스카지하고 김영구시 위치 비정 보세요. 100% 똑같죠? 똑같잖아요. 네. 이래놓고 나서 자기는 총론에서 자기는 스에마시를 비판했는데 왜 자기가 스에마시를 추종했다라고 비판했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 위치 지명이 어떤 식이냐면 거기에 보면은 아래쪽 보면은 탁순이라는 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탁순? 이게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지명 중에 하나인데 탁순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스에마시 야스카즈가 이 대구라는 게예요. 근데 왜 대구냐?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의 사신이 탁순에 가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니 백제 사신이면은 백제가 한강유역에 있던 백제 사신이면 백길로 자기가 일본에 가지 내륙으로 대구까지 가가지고 대구에 가서 내륙은 대구에 가서 일본으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이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앞뒤가 맞아요? 대구에 가가지고 일본 가는 길을 물어봤다는 게 다 이런 식인데 이 말 같지도 않은 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이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불가사의한 거죠. 다시 와가지고 임날 공부를 구조로 다시 와서 그래서 임나의 위치는 경상도 전라도, 이 김영구시는 경상도 전라도 똑같고 그 다음에 임나가 전속한 기간 서기 369년에서 562년 똑같고 임나 가야 똑같고 지배주체가 스에마스는 야마토웨라고 한 거를 김영구시는 백제라고 딱 바꿔놓고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이제 일종의 자기 면피한 건데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임나가 지배를 백제가 했다라고 끝까지 밀고 갔으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 5쪽을 한번 보세요. 5쪽. 백제와 야마토웨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김영구시라는 분이 임나를 이따시만하게 그려놓고 백제가 지배했다 이랬는데 그럼 이 백제와 야마토웨의 관계를 어떻게 써놨는지 그 옛날 왕실과의 관계는 그 옛날 국가와의 관계는 왕실들 간의 교류가 어땠는지 보면 가장 정확한 거죠. 백제 야마토웨와의 관계. 당시 외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질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직지왕이 그 누이 동생 신제도원을 일본에 보낸 뒤 백제에서는 적개랑 지준원 등 왕녀들을 잇따라 일본에 보낸다.
그들의 혼인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선주국에서 건너간 왕녀의 신분이었던 그들의 혼인 상대가 누구였는가는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천황이 지진원을 취하려 했는데 이십가와 노따 때와 관계를 맺었으므로 화형에 처하였다는 내용으로도 그들의 혼인 상대가 짐작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천황과의 백제왕과의 피가 휴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 다음에 백제는 왕녀 파견에 관행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데 웅약주에는 옛날에는 열을 보냈는데 무리하여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동생이 곤지 즉 남자를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직지왕이 누이 동생인 신제도원을 파견한 이래 461년 곤지를 파견할 때까지는 백제의 왕녀들이 외에 파견되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제도원, 적재열왕, 지진원 등이 그 왕녀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백제에서 왕녀들을 야마도에 보내갖고 천황을 섬기게 했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시 육족에 보시면은 백제 왕자들은 천황을 섬겼는가 이런 조항이 있죠. 이걸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나. 백제 왕자들은 천황을 섬겼는가. 한편 웅약기에 의하면 왕녀들 대신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곤지도 조일 목적이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하군 등은 곤지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독일하고 있다. 따라서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하군 등의 파견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 백제에서 공주와 왕자들을 일본에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 김영구 씨 주장은. 그런데 이건 일본 서기로 조작한 거예요. 일본 서기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특히 여기에 아까 그 왕녀들 이름은 세 사람 써놨죠. 신제도원, 그 다음에 지진원, 적교회랑 이렇게 써놨는데 세 사람의 왕녀가 백제 왕녀가 야마도에 파견됐다. 그래서 천황을 섬겼다. 그런 관행이 있었다. 백제에서는 왕녀들을 야마도에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지진원하고 적교회랑은 왕녀가 아니라 일본 서기에도 체녀로 나와요. 체녀는 궁녀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김영구 씨 사람이 백제를 갖다가 공주들을 일본에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겠어요. 봐봐야 다 같은 우리 편인데 해가지고 지진원하고 적교회랑을 왕녀로 종합시켜가지고 세 명으로 만들고 그래서 천황을 섬기겠다고 써놨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진원이 천황이 불렀는데 딴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제에서는 지진원을 불태워 죽이니까 실례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왕족들을 보낼게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 왕족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 쓴 사람들이 다 의다랑, 만화군, 사하군 등의 왕자들도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는 건데요. 제가 그 아래 왕족들도 조작했다라고 썼죠. 일본 서기에 보면 의다랑에 대해서 그냥 백제 의다랑이 죽었다. 딱 이렇게만 써있고 왕자란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만화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공한 사신 만화는 백제 국주의 골족, 그러니까 백제 왕의 혈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다라고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걸 왕족으로 조작해가지고 백제에서는 왕자들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천황을 섬기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인역사 공동연구위원회 한국쪽 연구위원으로 일본 가가지고 한국 돈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나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 볼 때 독립국가로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볼 때. 자기들도 감히 못하는 걸 갖다가 자기들도 감히 왕자 공주로 조작해가지고 백제를 야마도의 식민지로 못 만드는데 한국 학자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전략이 성공하는 건데 이 고고학적으로 제가 아까 고고학자 안천배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50년대에 한일 고고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양심적인 고고학자들이 그때만 해도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본 고급파들이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한국인들을 불러다가 돈을 줘가지고 장학금 내주고 생활비 내주고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하니까 일본에서 한국에서 연구하나 학자비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왜 안 하냐. 분위기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 제일 마지막 태 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야마토 고구려대 신라가 막 엄청 군사지원을 간청해가지고 야마토에서 백제를 간척해서 군사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따라도 그렇게 해서 온 군사가 일본 서기에도 500명 내지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백제 성왕이 진흥왕하고 전투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전사한 사람만 29,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사한 사람만 그 백제군이 29,000명이 넘는데 한 전투에서 500명, 1000명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김영구씨 양반이 만든 논리가 야마토 외군은 오늘날의 주한미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신라와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치 오늘날 미군을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구수는 많지 않지만 신라와의 접경인 임나 지역에 야마토 정권으로부터 배치받은 군대나 외교 지휘관을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500명, 100명 가지고 한반도 남부 고구려 백제 신라 좌우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야마토에서 온 숫자는 500명, 1000명밖에 안 되지만 거대한 야마토회가 이 본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한미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일본에서는 철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한 때가 6세기 후반이에요. 고대에 철기로 생산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비행기도 못 만들고 핵폭탄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강국이다.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주장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는 결국 그 일왕, 이 전범 옹호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일왕의 전범 연정호, 결국 미국은 한 일본 연구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천황을 이용하여 700만 일본군을 저항 없이 항복시킨 것이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막고 일본으로 하여금 국동의 반공 고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만들었다. 당시 일본군이 마치 700만의 전투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칭 무적 황군, 자칭 천하무적 관동군이 너무 쌈을 몰아서 우리가 분단된 거예요. 관동군 100만이라고 떠들었잖아요. 소련이 며칠 참전한 날짜가 언제예요? 1945년 8월 9일이죠? 그러면 참전했는데 관동군이 버티고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분단은 안 돼요. 한 2달만 버텼으면은. 근데 소련군 참전했다는 소식 듣고 관동군이 해체가 됐어요. 그냥 청한방 목사 보고. 그러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이 소련에다가 38도선 나누자. 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자기가 38도선 받아들이는 거 보고 놀랐다고 그 미 국무성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기는 한 40도선쯤 얘기할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소련은 이미 왔잖아요. 미군은 태평양에 있고. 그런데 이런 군대 700만이 마치 있는데 일왕이 선언해가지고 항복 선언해가지고 마치 평화롭게 전쟁 끝난 것처럼 전쟁 영웅으로 전쟁을 끝난 평화의 영웅으로 그려놨잖아요. 또. 그런데 일왕 히로히도는 전범 히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이전법 자체가 그것의 제1조 제1본 제국은 만세일계 천황이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조 천황은 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12조 이 조항이 아주 문제의 조항인데요.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군의 숫자를 결정한다.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국가원수란 말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 상징적인 군 통수권은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상비군의 편제 및 숫자까지 결정하는 헌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소위
소화 육군이라고 불리는 일본 육군의 그 청년 장교들이 계속 쿠데타 일으키고 만주사변도 독도의 이 수상이나 국방부 장관 승인 안 받고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 배경이 뭐냐면 우리는 천황 직속군들이 이루군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 따라서 이 히로히토는 전범 1호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충 해가지고 아주 이제 국조수만 처벌하고 다시 그다음에 이 역호수 정책을 쓰면서 일본의 구구파들을 다시 등용시키는 바람에 일본이 다시 이제 구구 국가가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은 뭐 여러 문제점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식민사관, 통북부사관을 만들어서 고착화시켰고 해방 이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 시야마시 야스카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서울대 학교 사학과 있다가 연대 가서 정년 퇴직한 김용석 선생이 자기 자서전에 남겼어요. 서울대에서 자기가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누가 문을 쏙쏙 두들겨가지고 문 열어봤더니 당시 서울대 김원룡 교수하고 교무처장하고 오더니 내가 경성제대 시절에 배웠던 시야마시 선생님인데 김 선생 수업을 좀 참관하고 싶게 되겠지. 제 이거 보고 엄청 쇼크 먹었어요. 조선총독부사나 조선사편부에 간사하던 놈이 해방 이후까지 들락거리면서 학문지도를 했구나, 역사지도를. 그래서 이 구조가 그대로 내려오는구나. 나는 아주 큰 깨달음과 함께 한쪽 측면에서는 진짜 이 무서운 일본 구급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 문제를 뭐 100대 과제 엊그제 발표했는데 100대 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청산 중에 제일 1호가 이 식민사관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강연 말씀한 한 이야기는 좀 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 시카고에서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기 앞에 앉은 애들이 저희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3, 4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청소년들 4년째 지금 보내고 이제 8월 17일이면 다시 시카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항상 역사 교육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제 동포로서 저희 애들이 이렇게 정체감을 갖고 혼란하지 않고 또 내 나라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버텨내주길 바라는 마음에 되게 역사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제 동포들한테 역사 교육의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이렇게 역사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한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보다는 이제 부탁의 말씀인데 이제 뭐 국회나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실 길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 동포들에 대한 어떤 역사 교육이 좀 정체성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도 좀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실 제 동포가 720만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실 되게 봉국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봉국은 제 동포를 거의 잊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까지 볼 여유가 없다는 걸 사실 알지만 사실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되게 미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결성은 역사와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나라에서 좀 제동포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연구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곧 통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저는 고려사, 발해사에 대한 연구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거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역사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애들 조금 크면 이용범 박사의 아시안 이상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북클럽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것도 아이비리그 대학의 어떤 교양 서적으로 채택된 그런 책인데 그런 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그 이제 중국이 자꾸 동북공정으로 이렇게 호시탐탐 이런 걸 노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그동안 쓴 돈을 보니까 뭐 한 4천 몇백억 원을 썼다는데 그 돈 가지고 오히려 한국사 해치는 작업을 많이 했죠. 내부로 이제 그 외국 강단학자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이제 그 정치권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깝게 지내거나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이 고위 관료나 정치가들이 좀 늘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책 방향이 그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내부의 저항이 워낙 거셉니다. 이들이 소위 뭐 전문가네 뭐네 해가지고 거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분들에게 맡겨서만 될 일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분위기를 같이 이제 불러일으켜 줘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그 미국 어디 가서 초청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 교수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 캘리포니아 교육대 이제 그쪽 교수분들도 상당히 지금 같은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큰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은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까지 들으면 조금 더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해서 윤봉희 선생님이 그거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의 군단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열을 했던 만 명의 앞에서 그런 걸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이봉찬 선생님이 여기 올려주셨으면 이봉찬 선생님이나 윤봉희 선생님이나 보면은 두분 다 한일 애국단원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한일 애국단원 일원이 돼야 적군의 수계를 하고 적혀 있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인터넷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 건데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한일 이건 윤봉희 선생님이 여기 팻말 해놨던 건데 한일 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중국을 침략하는 적국의 장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봉찬 선생님 말할 때 적국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건 일제예요. 일본인데 여기서 윤봉희 선생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여기는 조작한 게 아니라 중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중국이 우리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또 그걸 좀 의문이 좀 들어가가지고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차이나라는 거는 진하고 법인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조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분명히 팻말해가 했을 때는 중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윤봉희 선생님 앞에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여기까지 글이 똑같고요.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수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제 윤봉길 의사는 그 이제 그 했을 그 거사를 했을 때가 상해사변 직후예요. 상해사변에 일본이 중국 상해를 점령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중연대를 장애학 이쪽하고 한중연대를 감안해가지고 중국을 침략하는 이쪽을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니까 이번 국정교과서에서 이봉창 의사 이쪽에 이제 사진을 이봉창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이 사진을 쓰면서 그 선서문을 빼버렸어요. 항상 두 번 여쭤볼 때는 선서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선서문을 뺀 사진을 이번 국정교과서에 실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관점 갖고 좀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손 선생님 아시죠? 네. 왜 빼놨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윤봉길이나 이봉 선생은 대한민국 상해 인정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원년을 보고 민국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민국을 뺐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10이나 13년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건국절이 48년 8월 15일로 건국절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48년에 대한민국 건국됐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10이나 13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제가 아까 이 사람들 삼국사기 초국으로 불신론에 따라서 신라는 내무랑이 건국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무랑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맥락을 딱 이제 간파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대근 박사님의 강의를 많이 듣는데 임나일본 무대에서 저는 이제 역사 전문가 아니지만 저도 뭐 많이 아는데 작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혼슈라고 본주의 사학자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아까 임나일본 분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어디냐? 지들이 본주니까 아래쪽에 야마구치나 큐슈 이게인데 그거를 자기들도 외락한대요. 임날분고 자기들도 걔들 외놈 이렇게 지들이 이제 우리가 들은 소언론이고 하나 로컬이라는 뜻이요.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입증하면 임날분부가 가해했다는 건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쪽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입증해버리면 확실한 거 아니냐. 저는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요즘 저기 말씀 들어보는데 항상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역사학기가 그 체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현재 정비는 돼 있죠. 다 심리사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적인 역사를 가지려면은 우리 자체 체제 정비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거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도 그렇고 이제 아까 손우 선생님이 이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이제 뭐 공동 의장이신데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아까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대학 교수 하는 이야기가 외국 대학 교수들이 한국 보고는 이해가 안 간다. 한국 역사학회 보고는 어떻게 대학도 그렇게 많고 학자도 그렇게 많은데 학설은 딱 하나냐 이거예요. 그것도 총독부 학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엊그제도 뭐 고등학생들이 저희로 찾아와가지고 역사 이야기하는데 아주 똑똑해요. 기자조선에 대해서 3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러가면서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과 사학과 교수보다 낫네.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이제 이 평양설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공부 조금 하는 학생들한테도 이제 50개 보이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중학생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준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쪽 진영에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진영 쪽에서는 석박사 과정을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걸로는 예전에 밀립대학 건설운동이 한번 일어났듯이 이게 대학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요즘은 대학원 대학 같은 게 있으니까 그날 그 민족대학원 대학 뭐 역사 중심의 인문학만 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 대학원 대학 설립운동이 좀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대학원 들어가 보면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을 안 하면 모를까. 이쪽을 하면은 식민사학 해야지. 딴 거 하면 일단 학위 못 받아요. 그리고 학위 받고도 자리를 못 잡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렇하고 요즘에 뭐 일부 뭐 무서운 아이들 나와서 막 한 것처럼 이제 막 이제 자리 혹시 하나 잘 보이면 자리 하나 줄까 해가지고 전의대로 막 나와서 뭐 떠들고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쪽으로 가서 우리 쪽 그 역사관을 가지고 석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한국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 대학교 많고 뭐도 많은데 전부 다 이제 식민사관과 아는 거를 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학계가 그렇다고 하면은 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쪽을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힘을 몰아서 반대로 이렇게 그 영향력이 행사하는 그것도 같이 하면 좋죠. 그러니까 예.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좋고 정부 쪽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예. 정부 쪽에서 할 때는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 처음에 정부과제랑 만들 때 좋은 도서역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 저렇게 되듯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간
뭐 정부 우여곡절 끝에 정부 뭐 프로젝트 하나에 그 할 때 뭐가 있었는데 하여간 식민사관 비판하는 주제였는데 나중에 식민사관을 비판했더니 이거 심사하는 사람이 식민사관 비판했다고 정수 깎는 게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쪽 카르텔이 워낙 이쪽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정부 쪽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자칫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에게 맡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정부가 대상 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정교하게 좀 짜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자칫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조선을 갖다가 노론이 이렇게 계속 지배한 것처럼 이 학풍이 계속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약간 뭐 이제 우리 때에 이거 바꾸지 않으면 내일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 트위터에다가 그 기레기 언론들한테 니들이나 공격하는 게 총독부역학만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밖에 뭐 있느냐. 제가 인생 살 때 뭘 잘못 살았다고 사방에서 죽이겠다고 그냥 독립운동가 역사관을 계승해서 총독부 역사관 비판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비판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 한 노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네, 질문하세요. 예,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뭐 김진명 씨가 소설을 해서 여러 가지 사료를 많이 찾아가지고 실제 가깝게 많이 쓴다고 이야기들 하고 그렇게 이제 임나일본부들도 그걸 그 실제 탁본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옛날 거를 뭘 이렇게 그걸 제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 그런 소설들을 썼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갖다 그냥 소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우리 이쪽에서 봐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소설들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소설은 뭐냐면 이 사료의 상상력을 바탕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예술가적 이 상상력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하고의 이제 차이는 또 있는 거죠. 역사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사료의 바탕을 두고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뭐 지금 아까 이런 주제에 관련한 지금 소위 말하는 강단, 뭐 내곡갱단 역사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역사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료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사료 빵겨에 전부 다 사료 빵겨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세계 학술 사이에 불가사이고 세계 사학자를 다시 써야 될 사례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 프랑스로 따지면 나치 역사관 추종하는 사람들이 100% 장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좌우 언론들이, 진보 보수 언론들이 나치 역사관을 하나된 목소리로 옹호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단순히 이게 진영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박유화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종대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일본군하고 동지관계였다. 뭐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던 동지관계였다라고 쓰고 거기까지만 쓴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독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갖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영유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하면서까지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영토란 없다. 뭐 이렇게 가면서 독도를 공동 영유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 검찰에서 마지못해 기소하니까 그 지지선언한 사람들 한번 클릭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국 사회 정신적으로 완전 망했어요. 지금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이걸 갖다가 독도 공동 영유하지 않은 사람을 그 지지선언한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임나일본부서를 제가 제 이야기랑 이런 거 안 하는데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했다가 제가 실형선고 받고 하니까 저 기레기 언론들에서 잘됐다고 박수치고 죽이려고 얼마나 뭐 했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자칭 진보 언론들까지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항이라는 반이라는 척하면 띄워주는데 진짜 그 구조를 건드리면은 사방에서 죽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냐면 지금은 한국 사회 희망이 있는 게 옛날에는 이 진영, 언론 딱 이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가 진보를 개인 진보예요. 요즘은 스스로 개인이 진보됐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뭐 그렇고 각자 개인의 사안별로 바라보고 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는 9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지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저 혼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입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웬만한 저 언론도 하는 거 이상의 전파돼 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바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제도화하고 구조를 바꿔 나가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면 그런데 보통 말씀 나왔지금 말씀드렸는데 말씀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각자가 진보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시공팔공학번들이 1차 베이비분들이 그리고 2차 베이비분들이 기른 축구 세대가 많이 진보가 됐어요.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제가 여기 사람들한테 질문만 합니다. 인터넷에 뭐라고 하냐면 독특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2월 달에 한번 반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선제포했습니다. 선제 공격하겠다고 북한을 2월 달에 걔네들이 자기들 포기했습니다. 침략국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 국방비 10년에 거쳐서 최대로 상승폭을 최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린 지 몇 년째입니다. 그랬을 때 요즘 작년 말부터 제가 인터넷에서 질문합니다. 과연 일본이 독도를 시비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어느 쪽에 일본의 폭탄을 터뜨릴 것인지 남한의 폭탄을 터뜨릴 것인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아까 시간 짧아서 이제 안 드릴 말씀인데 미국의 이제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정책이 뭐였냐면 국공 내전에서 장개석이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는 기지를 중국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일본을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범들 감옥 넣고 공직 추방령 이제 전범 혐의가 있는 인물을 전부 다 공직에서 추방시켰는데 그 다음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모택동 이기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이? 그러니까 미국이 반공의 보루를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역호수 정책을 설치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전범들 전부 다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공직 추방령을 해방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자민당이 다시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반공의 보루를 남한 한국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치슨 라인에서 이쪽을 배제했던 것이 다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이제 우리만 오다 보니까 또 성욕이 태극기도 막 하던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만 이제 미국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욕할 것도 없어요. 미국은 자기네 국익에 따라서 자기네 세계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보고 우리의 세계 전략이 뭔가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사대주의가 워낙 뿌리 깊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런 젊은 세대를 어떻게 현재와 같은 친일 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제가 지금 좀 생각해 봤어요.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 이게 조선을 이제 벌써 늑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1906년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후에 일본에서 그때 당시 가장 조선사에 대해서 해박한 하야시 다이스케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1906년 1월 달입니다. 하야시 다이스케를 불러서 돈 600만 원을 주면서 앞으로 당신은 조선에 나가서 조선 학자가 300년 동안 연구를 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지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야시 다이스케가 임태본전 그 하야시 다이스케가 친민사관에 저는 어차피 이 초대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만희씨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지금 중간에부터 일본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식민사관과 또 민족사관이 이렇게 섞여져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시나 들었어요. 저희 이백일 선생님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손을 대야 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 앞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고 저 자신도 지금 80이 넘었습니다만은 역사를 그렇게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좀 올라가다 보니까 하야시 다이스케가 나오고 1906년 나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5년간을 조사를 해가더라고요. 5년간을 조사해 가서 1912년에 조선 통사를 합니다. 그때까지의 조선사에 대해서 박사를 받고 역사학 교수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조선에 와서 36명의 별별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조사를 아주 이를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1910년에 이제 돌아갑니다. 조사를 마치고 1912년에 조선 통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영어로 해가지고 3개나 돌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원군이 세국주의자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대원군은 세국주의자라고 우리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대원군은 세국주의자가 아니다. 왜냐? 대원군은 세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도 않았어요. 다만 대원군은 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양이 보국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대원군은 보국주의자가 될지언정 세국주의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아까 식민사관이 우리나라 역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국주의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일본에서 내려온 뿌리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호 신채호 선생님이 만주를 가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독립운동자들은 역사학자가 많다. 저도 통일을 전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단지호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가 지금은 독립을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조상의 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동북공경도 우리가 눌러야 되고 일본의 임나설도 눌러야 된다면 우리가 그 우애를 연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단지 신채호 선생님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상고사를 쓰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지금 프랑스나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어디를 지금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냐? 동북공정을 지금 우리에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49도 사성을 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또 할 수도 있다고 저도 꽤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금 저쪽에 시안인가요?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그러죠. 저것은 진시황의 능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것이 진시황의 능이 아니다. 우리의 동이족의 능이다. 홍산 문화가 거기 들어있다. 그래서 덮어버리고 군대가 지키고 보초를 쓰고 아직 열지 않습니다. 근데 프랑스 학자나 독일의 세계사 역사학자들이 그거 팔아. 세계 학자들이 입회하에서 그 시안에 있는 그 진시황 능이라고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세계 사람들이
세계 문화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계 역사가 똑바로 가고 지금 허틀되어 있는 우리 이 역사도 뭐 일본과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세계사가 그 단재 신태호 선생님 그 유기는 세계사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고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상고사를 우리가 정부가 연구를 해가지고 정부가 연구를 해가지고 중국과도 앞으로 동북공명도 싸울 수 있고 일본의 임나장도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뭐냐. 진짜 상고사를 우리가 연구해서 세계 버틸 때 이것을 프랑스 학자와 독일 학자와 세계사 학자들하고 손을 잡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본 역사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만 저는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은 우리 이정현 선생님은 저는 그 상고사에 대해서 좀 박점을 두고 우리 이거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좀 가르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생을 무진장 많이 예, 하시고 뭐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다 저희 이제 현실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단재 신초 선생까지 이제 비판하는 경지까지 다다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지지난 정권에서 뭐 한국학진흥사업단 단장으로 거기가 연간 예산이 한 250억에서 300억 되는데 그 단장이 공개 학술의 적당에서 단재 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고요, 뇌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이런 정신병자에게 연간 250억에서 300억 이상의 300억 가까운 예산 스탬권을 줘서 한국학 진흥하라고. 그러니까 그 한국학이 진흥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에서 뭘 했냐면 이게 독립운동과 재산 찾아줍시다 이런 다음에 스토리 펀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올린 글을 보고 뭐 우당경 선생이나 뭐 석비상명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재산을 다 써가지고 독립운동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푼도 그 보상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독립운동에 쓴 재산이 있고 피탈 재산이 있어요.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래서 일본이 뺏은 재산. 그것도 그냥 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려주는 걸 갖다가 왜 하냐면 이쪽이 물적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말 가면은 친일파 기르는 장은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보통 친일파 기르는 장은 기본이 보통 3명쯤 주는데 기본 상금이 한 명당 1억 원씩이에요. 독립운동가 기르는 장은 빵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독립운동가 재산 찾아줍시다라는 다음 스토리 펀딩 해가지고 글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10,000원씩 이제 펀딩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3.1운동 해가지고 곧 이제 100주년 되니까 3,100만 원은 모금하겠다. 모금해서 입국운동 쓰겠다라고 하니까 다음 쪽에 진행하는 분이 3,100만 원 모으기 힘들다고 한 1,000만 원 정도 목표하시라고 그랬다가 목표 높게 잡았다가 안 되면 또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 그냥 그대로 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의외로 이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한 3,200만 원 정도가 거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선물 리워드 할 거 하고 하니까 이제 얼마 남아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그 입법운동을 할 건데 하여튼 제가 그 후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나눠 갖지 말고 이렇게 이제 워낙 생활 어려우니까 일부는 그쪽에서도 이제 지원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재단을 만들자. 공적 재단, 이제 독립운동가들, 순국선열들 유지를 계승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그야말로 뭐 물적 토대가 있으면 지금까지 저희같이 자기 돈 써가는 사람들은 그런 재단이 형성되면 말이지 말씀하신 그 부분도 뭐 나라 할 거 없이 우리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교육사업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광고입니다만 그래서 그거 하고 끝나고 저희가 리워드 중에 하나를 강연하는 걸로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26일 날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 26일 날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홍대역,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나오시면은 카톨릭 청년회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강연의 병, 거기 아마 청원, 이제 입법 청원하는 설명도 좀 받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뭐 의견도 나누고 뭐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 바꾸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는 뭐 항상 이런 낙관적이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대한 구조와 비관적인 생각까지면은 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 입법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다수 상당 부분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이 입법이 가능하면은 상당의 수는 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이 공익재단 가지고 이거 뭐 물적 토대가 있어야 이게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다양한 어쨌든 뭔가 한번 판을 바꿔보려고 이제 다양한 사업들은 뭐 전개하는데 이제 그중에 국민분들과 재산 찾아주시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때 안 바쁘시면은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분만 더, 마지막 한 분. 예, 아니 늦게 와서 드라마도 반은 졸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저는 또 올 때 여기 올 때 심정은 오늘 이 자리가 텅 빈 자리가 되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을 하고 왔는데 참 기후라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용기를 얻고 시골을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상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학계뿐만이 아니고 남북이라고 하는 조국 강토가 반분돼서 사실은 역사학계도 지금 불구상태 아니에요. 그나마 남쪽을 반으로 봤는데 반도 아니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빵개인 상황이라고 참 오늘 우리에게 이건 우리에게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의 이 처절한 현실을 같이 봐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예, 중요하신 지적이신데 결국 우리가 아까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제 통일 문제를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문제의 핵심 부분이 다 이제 분단된 상황을 갖다가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중립화 이제 통일 방안을 말씀하시고 뭐 계신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뭐 당장 통일이야 가능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장벽이라도 계속 이제 허문을 작업을 통해서 이제 현실 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만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제시하면은 그 100년 가도 하셔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을 높게 잡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여러 문제점에 근본 뿌리가 분단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홍대 입구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가능하신 분은 다시 뵙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